람세스 2세의 장례식장. 여기서 나온 파피루스 한 장에서 이 얘기는 시작됩니다. 아메스는 견습 서기들이 배워야 할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의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학 문제입니다. 당시의 수학은 고위 관직자들만 알았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날 때면 가끔 손을 멈춥니다. 그는 왕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숨겨진 자 아몬은 파라오와 이 제국의 수호신입니다. 아몬 라는 아몬과 태양신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사람의 머리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 중에는 인간에게 수학을 하게 만든 신도 있었죠. 하피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이죠. 1년에 이슬비 몇 번 정도 오는 나라에 물난리를 일으키는 터프한 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6600km. 사실 비는 이집트 남쪽 나라에서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우기에 내린 비로 나일강은 시작됩니다. 그걸 몰랐던 이집트인들은 하피 신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강물은 상류로부터 가져온 모든 퇴적물을 삼각주에 뿌려놓습니다. 강물이 줄어들 때면 비옥한 검은 흙이 드러납니다. 땅은 비옥해졌지만 대신 경계는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파라오에겐 국민들에게 땅을 다시 찾아줘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다시 짓는 건 수학적 문제입니다. 허물어져 버린 경계는 곡선으로 된 것도 있었죠.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 넓이는 파이값 3.14를 이용합니다. 파이값을 모르던 시대에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50번 문제입니다. 지름이 9 캐트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먼저 지름을 9등분합니다. 9개 중 1을 버립니다. 8개가 남았죠. 8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64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원 넓이입니다. 이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크기가 같은 돌멩이 64개로 만든 정사각형입니다. 이걸로 원을 만듭니다. 지름을 만드는 돌멩이 수는 9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파이 값을 이용해 원 넓이를 구해볼까요? 63.59. 이집트의 원 넓이 64. 현대 수학과 거의 차이가 없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려면 도형에 관한 연구, 즉 기하를 해야 했습니다. 길이를 재기 위해 매듭을 만듭니다. 그 다음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를 구하는 일은 곱셈이라는 또 다른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땅 넓이 구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해서 13문제나 냅니다. 삼각형의 땅도 사각형의 땅도 곱셈이 필요합니다. 아메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가로가 4m, 세로가 5m인 땅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 5, 20. 4 곱하기 5는 20.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지금과 같은 곱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4 곱하기 5. 우선 4를 왼쪽에 놓습니다. 오른쪽에는 2를 놓죠. 그 다음 위의 것을 각각 2배 합니다. 오른쪽도 2배 하면 2입니다. 계속 배를 해나갑니다. 검은 돌이 5가 될 때까지 해나가죠. 이렇게 하면 5가 됐네요. 이때 왼쪽에 흰 돌 개수를 세보면 20. 물건과 화폐의 가치를 교환하는 것. 수학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학을 합니다.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재구, 달아보고, 세보는 능력.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긴 걸까요? 옛날, 아주 옛날,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는 것만으로는 양을 파악할 수 없어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냥을 하러 가는 대신 양을 지킵니다. 양을 공격하는 포식자들을 경계하며 일정한 거리에서 양을 지켜보죠. 거리 재기는 살아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리를 잰다는 건 수학적 감각의 하나입니다. 수를 셈하는 건 훨씬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리를 재는 것부터 수학은 시작됩니다. 거리를 재는 자체만으로 보면 동물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주하는 풍경은 매일 비슷합니다. 양들과 나무, 바위, 그리고 다른 양치기. 인간은 이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 3마리는 이 돌멩이 3개와 같습니다. 본질만 본 겁니다. 인간은 돌멩이를 항아리에 넣어 양의 가치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숫자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겉에 구멍을 내서 안에 든 돌 개수를 표시했습니다. 돌과 이 표시가 같은 의미라는 걸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수의 개념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항아리도 조약돌도 필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사물의 개념뿐입니다. 이 조각만으로도 양이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 수만 년입니다. 아이가 걷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처럼 수학의 처음도 이렇게 더뎠습니다. 오늘 급료를 받을 노동자는 10명입니다. 빵은 9개입니다. 하나씩 주자니 빵이 부족합니다. 공평함이 깨지면 분쟁이 일어나죠. 새로운 숫자가 필요합니다. 분수가 나타납니다. 입 밑에 손가락 2개는 2분의 1, 3개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집트인들은 분자가 1인 분수만 썼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3분의 2만 예외였죠. 이걸로만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9개의 빵을 노동자 10명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큰 분수 3분의 2를 사용합니다. 3분의 2씩 떼서 10사람에게 나눠주죠. 그 다음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수를 찾습니다. 2분의 1로는 10명이 안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네요. 남은 3분의 1의 10조각.
30분의 1이네요. 한 사람 앞에 빵 3분의 2, 5분의 1, 30분의 1이 생겼습니다. 현대 수학으로는 10분의 9. 노동자 10명이 빵 9개로도 만족을 얻었습니다. 절묘한 균형입니다. 이런 것이 수학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그 힘을 모르는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기하가 춤을 춥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든 네 문제를 다 정리한 아메스는 서문을 씁니다. 문제를 필사한 연도와 자신의 이름 아메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던 비밀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수학이다. The rank pipes simply because it's the only space we have where we have a wall long enough, and we keep it covered with cloth to protect it from light at all times, except when people want to see it. It's a wonderful, wonderful apparatus. 이것이 아메스가 썼던 파피루스입니다. 도굴꾼들이 시장에 내다 판 것이 여기저기를 떠돌다 이 박물관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에는 영층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영의 고향입니다. 오늘 하루는 인도 저녁이 이렇게 소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염료를 뿌리는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크리슈나처럼 얼굴을 물들이는 날, 오늘은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홀리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사원은 크리슈나 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사제가 크리슈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은 신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신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외부인들에겐 낯설고 생경합니다. 어째서 이 과학의 시대에 이런 믿음이 존재할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보름날, 이 축제로 인도의 봄은 시작됩니다. 축제의 전야제, 보름달이 뜨는 것을 기다려 그들은 불을 피웁니다. 악의 상징인 홀리카 인형을 태우면서 사람들은 예고 없이 찾아드는 아군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에서 신을 보고 느낍니다. 선한 신을 섬기고 악한 신을 벌하는 일, 그것은 인도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델리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무려 11시간을 왔습니다. 우자인은 당대 인도 천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중심지였다는 말은 이곳이 수학의 중심지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인도의 천문학은 서양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둘레를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계산했죠. 오차는 겨우 100km였습니다. 브라마구타는 과학 연구의 최전선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수학은 천문학의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시절이죠. 우자인에서 브라마구타는 수학 그 자체만을 위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고대로부터 동양인들은 기하보다는 수의 계산에 더욱 능숙했습니다. 특히 인도 경전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계산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입니다. 94 곱하기 97. 이 문제를 인도인들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먼저 100에서 94를 뺍니다.
그리고 100에서 97을 뺍니다. 여기서 나온 값 6과 3을 더해서 100에서 빼면 91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6과 3을 곱합니다. 그러면 18. 네, 94 곱하기 97의 값은 9118입니다. 인도 경전에는 이런 특별한 셈법이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수학의 놀라운 힘은 이런 계산법들이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관측할 때 발휘되었다는 것이죠. 하지의 태양은 우자인의 하늘 정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우자인의 위도는 북위 23도, 북회기선입니다. 오늘날 그리니치 천문대처럼 인도인에게 우자인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1년의 길이도 실제와 겨우 몇 초 차이 나지 않게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관측하는 중요한 수학적 방법을 하나 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각법입니다. 삼각법은 직접 잴 수 없는 길이를 잴 때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기둥이 하나 필요하다고 합시다. 이 나무는 너무 높아 직접 잴 수가 없죠. 나무 꼭대기까지 45도가 되는 지점을 찾아갑니다. 네, 나무 꼭대기까지 45도가 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 나무는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내 쪽의 각이 45도니까 저기 반대편 각도 45도입니다. 각이 같으면 두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의 높이는 내가 걸어온 거리와 같습니다. 내가 15m쯤 걸어왔으니 저 나무 높이도 15m쯤 되겠군요. 여기서 더 갈수록 각도는 점점 변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의 길이도 일정하게 변합니다. 내 쪽의 각은 점점 줄어들고 빗변의 길이는 늘어나겠죠. 30도일 때 빗변의 길이가 30m입니다. 이때 빗변과 높이의 비율은 2분의 1. 이것을 30도의 사인 값이라고 부릅니다. 삼각법의 기본 개념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 톨레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특정한 각 몇 개만 알았죠. 인도인들은 훨씬 더 많이 알았습니다. 0도부터 90도까지 거의 모든 각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표로 만들었죠. 그 값은 현대 삼각 함수표와 일치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삼각법은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베레스트. 이 산 정상에 오르기 100년 전, 높이를 8,848m라고 잰 것도 삼각법을 이용해서였습니다. 인도인들은 삼각법을 이용해 더 먼 것을 쟀습니다. 바로 태양까지 거리입니다. 반달이 뜰 때 지구와 달과 태양은 직각을 이룹니다. 이때 지구와 태양의 각도는 89와 7분의 6도입니다. 아까 나무 잴 때랑 똑같습니다. 태양에서 보는 각은 7분의 1도. 인도인들은 사인 값을 가지고 있으니 대입을 하면 됩니다. 사인 7분의 1은 400분의 1. 태양은 달보다 지구에서 400배 더 떨어져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여행객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12억 개의 사람, 3억이 넘는 신들의 숫자. 인도의 축소판이 여기 바라나시입니다.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곳 바라나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나시를 찾은 사람들이 꼭 들리는 곳이 이곳 드루가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는 아주 재밌는 문제 하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원엔 기둥이 2개 있죠. 한쪽 기둥에 원반 6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날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원반을 옮길 때 큰 것이 작은 것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둥이 있죠.
몇 번이면 64개의 원반을 모두 옮길 수 있을까요? 먼저 원반 하나부터 해볼까요? 원반 하나를 옮기는 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2개면 어떨까요? 하나, 둘. 이건 규칙에 어긋나죠? 큰 원반이 위로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3번. 자, 이번엔 원반이 3개입니다. 원반이 3개일 때는 몇 번이 필요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3개는 7번 만에 옮겼습니다. 원반이 하나일 때는 한 번, 둘일 때는 3번, 셋일 때는 7번. 이렇게 64개의 원반을 모두 해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수학은 규칙을 찾는 겁니다. 원반이 하나일 때는 한 번, 둘일 때는 3번, 셋일 때는 7번. 이 속엔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원반 수만큼 2를 곱한 후 2를 뺐습니다. 원반이 4개라면 2를 4번 곱한 후 한 번 빼면 되겠죠. 15번입니다. 그렇다면 원반 64개는 2를 64번 곱한 후 2를 빼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1844경 6744조 737억 955만 1615번입니다) 1초에 한 번씩 옮긴다 하더라도 5849억 년이 걸립니다. 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인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무한한 생 중에 지금 이 생은 아주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이 강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도인. 큰 수에 대한 갈망은 뜻밖의 수를 낳게 됩니다. 위대한 수죠. 그 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면 다른 문명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물이 생기면 문자를 만들어 붙이듯 숫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1은 작대기 하나입니다. 2은 2개, 9가지는 작대기로 쓰는데 10, 100, 1000 등은 또 다른 문자입니다. 분수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몇천 년 후에 생긴 로마 문명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로마 숫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숫자입니다. 1828을 이렇게 썼죠. 로마 문명은 5단위로 숫자를 만드는데요. 1, 5, 10, 50, 100, 500, 1000. 필요한 숫자가 생기면 그때마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숫자, 마야 문명의 숫자, 심지어 음수가 있었던 중국의 숫자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썼죠. 모든 문명에서 시작한 자연수와 분수, 그리고 중국이 발견한 음수.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수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수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지어진 사원입니다. 여기 벽에 제가 찾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문은 사원을 지을 때 사람들이 바친 현물이 적혀 있습니다. 현물을 표시한 숫자 중에 그것이 있는데 270, 0입니다. 이 0이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는 최초의 0입니다.
Raise 200. 이 아이에게 232를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Like this. 232를 이렇게 쓰네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200과 30 그리고 2를 나란히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우리가 쓰는 숫자는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리는 숫자들은 사실 인도인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숫자를 쓰는 기수법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브라마굽타는 이런 수체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우선 인도는 1부터 9까지 다 다른 수를 썼습니다. 인도 숫자의 놀라운 점은 그 다음 숫자를 쓸 때 나타납니다. 새로 숫자를 만들지 않고 앞에서 썼던 숫자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 1은 앞에 1이랑 모양은 같지만 가치는 다르죠. 1 뒤에 위치한 0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0만 표시하면 숫자는 무한대로 뻗어갑니다. 이것은 수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인도 숫자는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갑니다. 그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는 이름이 붙어버립니다. 인도 사람들은 가장 큰 저작권을 뺏겨버린 셈이죠. 가장 작은 0을 만들고서 큰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0은 없음입니다. 없는데 0으로 표현합니다. 공허를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본 민족이 만든 수, 그것이 0입니다. 산디파니 아쉬람. 이 사원에서 브라마굽타는 제자들과 토론하고 함께 연구도 했습니다. 천문관장으로 머물면서 그는 수의 재미에 빠집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보기도 하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브라마굽타 이전의 인도 수학은 천문학이나 건축과 같은 아주 실용적인 것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브라마굽타는 수학만을 독립적으로 떼내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628년 우자인의 천문관장으로 있을 때 브라마굽타는 한 권의 책을 씁니다. 브라마 수프타 시단타, 천문학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2개의 장을 따로 떼내 수학을 담았는데 음수와 양수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칙 연산을 기술해 놓죠. 그의 수 3개에서 양수는 재산, 음수는 빚입니다. 재산과 빚의 양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라마굽타 이전의 모든 수학자들은 여기에서 끝을 냈죠. 그런데 브라마굽타는 0을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0이 수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을 계산에 넣은 최초의 수학자가 바로 브라마굽타입니다. 사람들은 0이 들어간 수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봤자 변화가 없는 0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일상생활에 직접 쓰이는 것보다 사물의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는 것. 그는 수학의 본질을 잘 알았습니다. 2012처럼 숫자 가운데 쓰이는 0은 브라마굽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숫자 0이 독립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0이 계산 속에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브라마굽타는 0을 포함한 계산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간파했죠. 그것은 바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소와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와 닭을 합치면 19마리고 다리수를 합치면 62개입니다. 소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일까요?
물론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면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0을 발견한 이후 그 답을 찾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선명해졌습니다. 소와 닭을 합쳐 19마리, 소다리 4개, 닭다리 2개, 합쳐서 모두 62. 소와 닭을 X와 Y로 바꿉니다. 각각 Y를 뺍니다. 0입니다. 0이 없었다면 더 이상 계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X의 값을 나머지 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 12마리, 닭 7마리.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 없음. 공허의 존재를 처절하게 깨달은 철학자들만이 그 세계에 가 닿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 그것이 수학입니다. 서양인들이 0을 받아들이는 데는 무려 800년이 걸렸습니다. 아테네는 세계에서 6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찾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한 고대 국가죠. 그들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죠. 타인의 문화를 완전히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전혀 새로운 것을 내놓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유명한 고대 그리스는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신화도 있죠. 그러나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원로는 당시 왕이 배웠던 수학책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줄 첫 번째 도형이 여기에 있네요. 석가모니와 공자, 노자와 같은 시대 사람. 사모스 섬의 피타고라스는 예언자며 신비론자였습니다. 철학자 탈레스의 제자였다고도 하죠. 당시 그리스 지식인들 사이에는 사물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찾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도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었죠. 그리스인 밖에 여기서 그는 이집트 사람은 관심 없었던 어떤 것을 봅니다. 거대함과 피라미드를 제거하고 남은 단순한 도형. 저 거대한 직각삼각형과 이 작은 직각삼각형은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3대, 4대, 5. 이 숫자는 왜 직각삼각형을 이룰까요? 바빌론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숫자를 쓴 척판입니다. 쐐기 문자를 현대 숫자로 풀어보니 119, 169.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숫자들이 3, 4, 5 말고도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수는 되고 어떤 수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실마리는 고향 사모스 섬에서 풀게 됩니다. 사모스 섬은 그리스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무명의 청년으로 사모스 섬을 떠났던 피타고라스는 돌아와서는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바로 그의 직각삼각형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유명한 공식이죠.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도 이미 그 숫자들을 알았는데 왜 피타고라스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름다운 연주, 음악의 힌트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발견한 숫자들을 계속 쫓아갑니다. 생각하기 좋아하는 그리스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늘 듣기 싫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좋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 불의 온도? 쇠의 재질?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걸까? 비밀은 길이에 있었습니다. 베타와 감마, 2와 3이라는 숫자였죠. 피타고라스가 찾은 3과 2의 길이는 도와 솔이었습니다. 완전 5도를 이루는 음정이지요. 어떤 선분과 그 3분의 2가 되는 선분은 화음을 이룹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 피타고라스는 계속 조화로운 소리를 찾아냅니다. 어떤 길이의 3분의 2씩 계속 찾아본 화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배열합니다. 비율을 유지한 채 길이를 늘려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칠음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것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피타고라스 이전까지 우리는 음악은 저절로 생겨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감동의 비밀을 찾아가다 보면 길이의 비, 즉 수의 비율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수의 비로 이루어졌다. 세상의 원리를 물질에서만 찾았던 그리스 사회에 피타고라스는 파문을 던집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수. 피타고라스는 정신의 세계로 그리스인들을 초대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즉,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B인 정사각형을 합하면 C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직각삼각형은 이 공식을 만족시킵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봤던 숫자들도 이 숫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증명을 통해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그 숫자들만 알았지 법칙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피타고라스로 인해 수학은 드디어 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스 어디서든 조금만 달리면 이런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1400여 개의 섬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나라지만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그리스 전역으로 퍼지죠. 히파수스,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입니다. 히파수스도 피타고라스의 신념을 쫓아 회원이 됐지만 어떤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은 피타고라스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직각삼각형에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회원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늘 함께 토론하고 연구 성과도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논쟁을 걸어오면 함께 맞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정수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파수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엘리야의 제논이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을 공격합니다. 자, 함께 들어볼까요? 거북이와 아킬레스가 달리기를 합니다.
거북이가 몇 미터 앞에서 출발한다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결코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만큼 거북이는 앞으로 더 나갑니다. 또 아킬레스가 달립니다. 거북이는 그 시간만큼 더 나갑니다. 아킬레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북이를 못 따라잡죠. 제노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수론을 공격했죠. 공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넘어왔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제논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제논의 주장에는 무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19세기 돼서야 그 실체를 드러낼 만큼 아주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자 회원을 받아들일 정도로 개방적이었지만 비밀주의를 고수했습니다. 회원들은 그 진리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서약했습니다. 물론 발표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학회 이름으로 했죠. 이 세상이 정수의 비로 이루어졌다는 피타고라스의 믿음은 우주 전체에까지 확대된 절대 신념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어쩌면 종교 집단에 가까웠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각각 1이면 C는 얼마일까요? 즉 제곱을 해서 2로 딱 떨어지는 수, 그 수를 찾아야 합니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1.4, 1, 4, 2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파수스는 그 수가 없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것은 정수로 이루어진 피타고라스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의미했죠. 히파수스가 찾은 수는 그때까지는 없던 새로운 수입니다. 루트 2, 무리수죠. 히파수스는 피타고라스 세계의 너머를 봐버린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히파수스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히파수스는 그 길이를 그때까지 존재하는 어떤 수로도 나타낼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히파수스는 이 보이지도 않는 수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증명의 힘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으로 논쟁했습니다. 물이다, 불이다. 논쟁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말뿐인 논쟁을 하던 그들은 자기들만의 이야기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증명입니다. 그것은 수학, 당시로는 기하에서 왔습니다. 모든 기하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점이란 무엇인가가 정이 되지 않으면 기하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이건 점일까요? 원일까요? 수학에서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논리의 개념입니다. 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만 그리스의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렸습니다. 맨 처음 점을 정의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점은 위치가 있는 단자라고 했죠. 피타고라스의 제자 플라톤은 점은 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쪼갤 수 없는 선이라 불렀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점이 쪼갤 수 없는 선이라면 그 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 유클리드는 이전에 철학자들이 인정하던 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원론의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선, 면, 원론은 23가지 정의를 나열하면서 시작합니다.
23가지 정의는 유클리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 전체가 내린 것이죠. 유클리드는 이 정의를 이용해 왕에게 증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생각하는데도 주춧돌이 필요하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옳다고 여기는 것, 공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론에는 정의 다음에 공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공리.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리스인들은 이런 것까지 따졌습니다. 두 번째 공리.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길게 그릴 수 있다. 세 번째. 임의의 점에서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네 번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사회도 우리가 서로 합의한 공리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원론의 구성 방식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공리에서 출발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죠. 뉴턴의 프린키피아, 스피노자의 윤리학 등 많은 책들이 원론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의 직선으로 정삼각형을 만들어라. 원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그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모두가 합의한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스승은 정의와 공리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개의 공리가 있다는 건 기억하시죠? 먼저 3번 공리. 원을 그립니다. 또 하나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은 1번 공리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합니다. 끝났습니다. 세 변이 모두 한 원의 반지름입니다.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도 자신의 직각 삼각형을 원론의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수학자들이 이 증명 방식을 씁니다. 피타고라스로 시작해 유클리드로 완성된 원론은 영원히 수학의 언어가 됐죠. Minne basilichinato con epiometria. 여러분도 혹시 망도를 찾습니까? 고대 그리스를 만든 위대한 학자들을 아테네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엄밀한 논증의 세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한 귀족이 편지를 씁니다. 당대의 이름난 수학자들에게 내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자 요한 베르누이. 마감 기한은 6개월이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높이가 다른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를 잇는 최단 가나선, 즉 물체를 가장 빨리 내려오게 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선이 답이라면 문제를 내지도 않았겠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도 문제를 받았습니다. 법률가, 종교가, 외교관인 그는 수학 실력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 첫 번째 정답답니다. 그때까지 베르누이가 낸 문제를 맞힌 수학자는 이른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 중에 겨우 4명뿐이었습니다. 다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렸죠. 그런데 영국의 이 수학자는 하룻밤 만에 그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안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이
베르누이에게 보냅니다. 끝까지 다 본 베르누이는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 그냥 압니다.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과 쌍벽을 이룬 첫 번째 정답자 라이프니츠. 두 사람은 수학사에서 가장 치열한 대결을 하게 되죠.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결은 베르누이가 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르누이가 낸 문제는 도전자들이 사이클로이드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자전거가 달릴 때 나타내는 궤적이죠. 자전거 바퀴의 한 지점을 정합니다. 바퀴가 갈 때 이 점은 일정한 곡선을 그립니다.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저 끝까지 공을 굴렸을 때 가장 빠른 선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쪽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고 이쪽은 직선입니다. 자, 그럼 두 공을 동시에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직선보다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더 빠르죠? 제일 빠른 선을 안다는 것은 최소값을 안다는 겁니다. 즉, 미적분을 안다는 것이죠. 베르누이는 도전자들이 미적분을 아는지 시험했던 거죠. 경도와 위도, 사실 두 개의 숫자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철학자가 생각해낸 거죠. 이 마을은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1802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갈릴레오, 케플러, 셰익스피어, 몽테뉴가 있었던 17세기. 르네 데카르트. 그도 철학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평생 늦잠을 잤습니다. 그의 밀랍 인형도 졸고 있네요. 게을러 보이지만 진리를 찾는 데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Mais en fait, Descartes va se lasser, il va lire tous les livres, mais il va se lasser en fait de ça. Il aime surtout les mathématiques. Et il dit qu'il aime les mathématiques pour l'évidence de leur raison. 철학, 법학, 종교학, 정치. 인간이 그렇게 많은 진리를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철저히 모든 걸 의심합니다. 유일하게 의심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그는 수학을 붙잡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네덜란드 용병에 지원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 사람들과 만나죠.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남은 게 없었던 청년. 그는 여전히 수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 왼쪽? 더 왼쪽? 위쪽? 조금 더 위? 너무 모호합니다. 데카르트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X축의 수평선과 Y축의 수직선, 열십자가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면 점은 두 개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5, 3이네요. 변화하는 숫자는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데카르트의 좌표 덕분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좌표 위 그래프로 나타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흐름을 보여주죠. 움직이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만이 좌표의 장점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좌표에서 기하와 수가 합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데카르트의 시대까지 1800년 동안 수학을 지배한 것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원론입니다. 그는 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어떤 선으로 둘러싼 도형이 있어서 한 점에서 직선들을 그었을 때 그 도형에 놓이는 부분이 모두 서로 같으면 그 도형을 원이라 부른다.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데카르트는 그 긴 정의를 좌표 위에 올려봅니다. 즉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 점들을 모두 모으면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이것이 데카르트의 원입니다. 간결합니다. 거디게 발전하던 수학이 한 차원 올라갑니다. 수학자들은 곡선에까지 눈을 돌립니다. 하노버까지 60km, 1시간 정도면 도착하겠네요. 시속 60km, 이건 평균 속도입니다. 계속 60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시기에 두 명의 수학자가 답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 독일의 라이프니츠. 이 대학은 하노버 대학이라고 불리다가 2008년부터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대학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as bedeutendste Stück im Leibniz-Nachlass ist das einzig erhaltene Exemplar der Leibniz'schen Rechenmaschine. Hier sehen Sie das Original. 1694년 최초로 사칙 연산을 했던 계산기.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엔 대단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Die Rechenmaschine ist der interessanteste, auffälligste Teil des Nachlasses. Viel wichtiger und bedeutender ist aber der schriftliche Nachlass von Leibniz. 존경하는 대학자 뉴턴에게서 받은 편지도 두 통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받은 이 편지는 나중에 일어나는 저작권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것을 연결시켰던 학자입니다. 29의 어떤 천재적인 생각이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죠. 그것은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 미분이었습니다. 미분으로 우리는 순간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좌표를 이용해 가로를 거리라 놓고 세로축을 시간으로 놓습니다. 하노버까지 60km를 1시간 만에 갔으니 시속 60,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내내 속도는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노버까지 60km를 1시간 만에 갔으니 시속 60. 좀 더 정확한 속도를 구하려면 이 간격을 좁히면 됩니다. 이 간격의 속도는 시속 65km네요. 좀 더 좁히면 시속 68, 더 좁히면 시속 68.5.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속도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그 지점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속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일정한 값을 순간 속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미분입니다. (1675년) 라이프니츠는 이 놀라운 성과를 학술 기요라는 잡지에 실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학은 움직이는 걸 다룬 적이 없습니다. 라이프니츠에 이르러 우리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흐르는 액체의 부피,
가격의 순간 변화율, 대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은 이때 다시 탄생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내기 10년 전, 영국의 이 수학자도 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고향인 이곳 그랜섬에서 만들어졌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여기서 만유 인력을 발견했죠. 뉴턴은 1642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갈릴레이가 죽은 날이기도 하죠. 생가 옆엔 뉴턴만큼 유명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50년을 기념해 나무위원회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나무 중 하나로 선정했죠. 정말 소문처럼 그 위대한 발견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있었을까요? 책 속에도 가르침이 있었지만 미래의 과학자가 될 이 아이는 모든 주변 현상에 관심을 가졌죠. 떨어지는 사과.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였습니다. 사과는 직선으로 떨어지지만 행성은 타원으로 돕니다. 케플러가 밝혀냈죠. 타원으로 돌 때 행성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느립니다. 타원이 돌 때 순간의 속도.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뉴턴은 미분을 사용합니다. 뉴턴의 용어로는 유율입니다. 1665년 그는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유율이라 정합니다. 라이프니츠보다 10년이 빨랐죠. 17세기 영국 왕립학회는 유럽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1703년부터) 25년간 아이작 뉴턴은 이 왕립학회 회장이었죠. 이때 라이프니츠는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뉴턴은 미분의 개념을 발견한 지 20년 만에 동료들의 권유로 한 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정식 제목은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입니다. 만유 인력도 관성의 법칙도 행성의 타원 궤도 문제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적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적분을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책이죠. 라이프니츠보다 10년 빨리 생각했지만 사실 출판은 늦었습니다. 베르노이는 라이프니츠 편이었습니다. 우선권 논쟁이 치열하던 때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냈죠. 뉴턴이 미적분을 알고 있는지 떠본 겁니다. 왕립협회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미적분의 최초 발견자는 뉴턴이다.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의 두 번째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에 2등은 필요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하노버 작은 교회에 묻혔습니다. 1716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엔 비서 한 명만 참석했을 뿐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영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뉴턴은 여기에 묻혔습니다. 셰익스피어, 바이런, 핸델, 처칠. 영국의 위대한 사람들의 묘가 있는 곳. 뉴턴은 가장 큰 자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뉴턴의 승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퉜던 미적분의 생애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미적분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입니다. 전 세계 수학 강의실에서 쓰는 미적분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입니다. dx, 인티그럴. 이 같은 기호도 라이프니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라이프니츠와 뉴턴 두 사람이 동시에 미적분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은 두 명의 천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뒤바꿔 놓았죠. 그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로켓을 쏘고 행성을 탐사하는 세계. 그건 그들이 보여준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